그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로 많이 싸우냐면은 이제 결혼 전에는 쿨하게 그래 명절 때는 각자 집에 가자 라든가 우리 집엔 제사를 안 지내 믿어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죠? 구정 때는 남편 집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뭐 아내 집에 먼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라고 해서 서로 다툼이 돼서 이혼에 이르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며칠 뒤면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명절 이후 뭐 전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정에서 좀 막 다툼도 생기고 뭐 불화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차근차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은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명절 관련해가지고 뭐 결혼, 연애, 이혼까지 전반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오늘 그 아마 업로드 되는 날 아마 그 앞뒤로 아마 그 네. 방송되는 것 같은데 유퀴즈에 나가셨다고. 네. 구정하고 추석 지나면은 항상 네. 이렇게 뭔가 이혼에 관련된 문의들이 많다.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썰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많아요? 많은데 네. 요즘에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양상은 좀 달라졌어요.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전에는요 사실은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한 10년 전에 이제 상담해 보면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고부 갈등 사실은 그게 거의 탑3 안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사실은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고 고부 갈등이 얼마 없어졌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그때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고부 갈등으로 나 힘들어하고서 오시는 며느님 분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때 며느님 분들이 50대, 60대 이러신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50대 분들이 제일 많았었죠. 40대 후반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어머니의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식한테는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신세대 어머니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신세대란 말도 참 이제 X세대 분들도 이제 며느리 보고 약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 이제 본인이 며느리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되시면서 구습을 타파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며느리와 부부 갈등보다는 오히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요즘에는 이제 마마걸, 파파걸 다 마마걸. 이제 아예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의 결혼 자체에 관여를 하시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고부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양상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고부 갈등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명절이 되면은 이제 고부 갈등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극대화되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실을 겪으면서 2020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때 명절 때 못 만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거의 정부에서 네. 하지 막았잖아요. 말라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방문 횟수가 줄었으니까 갈등들이 많이 작아졌는데 대신에 그때 무슨 일들이 생겨난 줄 아세요? 어떤? 국가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어머니는 오래. 그럴 수 그거 있죠. 별거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자식들은 그렇게 상관없다고 가지. 네. 근데 이제 뭐 자녀들 이제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왜 유난 떠냐 유세 떠냐 이러면서 이런 갈등들이 오히려 부부간의 갈등들이 많아졌죠. 그때 되게 심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정말 네. 심했어요. 그때는 그때. 정말 네. 코로나 걸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며느리라고 해야 될까?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애들 때문에 이제 안 간다고 하고 이제 뭐 노인들은 그래서 그때는 그때 최근 3년 동안 가네마네 하는 싸움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고부 갈등보다는 이제 부부 갈등으로 많아졌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많이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정착화됐다는 느낌도 사실 들기도 해요. 예.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제사를 뭐 지내내 만에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정말 이혼까지 오고 이런 케이스들은 줄은 거예요? 줄기는? 그런 거 아니고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댁에서 좀 약간 시달리고 이렇게 좀 명절 때 조금 힘든 육체 노동에 시달리셨던 이제 며느님들이 오시는 경우는 여전히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요즘에 더 많은 게 뭐냐면은 그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되게 웃긴데 신혼부부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사나 뭐 명절에 그렇죠. 누구 집을 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많이 싸우냐면은 이제 결혼
전에는 되게 쿨하게 그래 명절 때는 각자 집에 가자라든가 우리 집엔 제사를 안 지내 믿어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죠. 구정 때는 남편 집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추석 때는 뭐 아내 집에 먼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라고 해서 서로 다툼이 돼서 이혼에 이르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약속이라 함은 사실 뭐 약간 좀 수정이 되거나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용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안에 어떤 다른 이견이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우리 각자 이제 명절에 각자 집에 가는 걸로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첫 해부터 벌써 그게 되나? 첫 해부터 벌써 요즘엔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 네. 예를 들어 며느리 사위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 각자 집에 가자.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배우자 말이 약간 바뀌는 거죠. 네.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네.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화가 나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말이 바뀌어? 그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수정되기는 참 어려운 사항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싸움 정말 많이 일어나요. 왜 말을 바꾸는지.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 어떤 뭐 남편이 됐든 아내분이 됐든 그냥 우선 결혼하면 뭐 맞아요. 알아서 좋아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겼구나. 대충 그때 그냥 넘기고 네. 이게 뭐랄까 나의 의사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큰 거죠. 근데 네.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요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뭐 사기 결혼당했다 뭐 했다 하면서 이제 그게 분쟁이 되고 오히려 결혼 전에 약속했던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좀 그때는 약간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겠냐 하면서 이제 막 내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처럼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 제사라든지 아니면 너네 집 먼저 가고 우리 집 먼저 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랬는데 너네 집 두 번 갔으니까 이혼하자 할까 이런 거예요? 두 번 안 가죠. 두 번까지는 안 가죠. 일단은 순서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있는 시간의 문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간 엑셀. 그렇죠. 항상 엑셀 엑셀 만들고 엑셀 막, 만들거잖아요. 그 시간까지도 다 따져요. 반반 지금. 결혼하고. 네, 맞아요. 예.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너가 안 지켰으니까 우리는 약속이 깨졌으니까 이혼하자. 그래요. 자식들이 한두 명이고 다 소중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네 집에 먼저 가서 거기서 뭐 일을 하고 다음 날 뭐 다른 집에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게 일반적인 의례의 관습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결혼 전에 어떤 약속했던 것들 약간 구두 계약일 수 있는데 네. 어떤 문서화는 안 됐을 테니까. 네, 네. 그런데 뭐 녹음한 것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나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헤어져? 이게 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굽히거나 네. 결혼 전에 약속대로 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합의해서 헤어지고 네. 어차피 며칠 안 됐으니까. 그래요.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아마 일반적인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 저런 건 너무 소수다. 그냥 뭐 몇 명 있는 걸 이렇게 확대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꽤 많다는 거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젊은이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나도 왜 이혼했어요? 약간 이런 거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마마걸, 파파걸 아까 말한 어떤 뭐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완벽하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마마건 파파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과 이혼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부부싸움 하면 일단은 스피커폰 키고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뭐 되게 나쁜 의미에서는 너무 과보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식들이 내 자식이 이제 내가 소중해진 거고 내 자식이 소중해진 거고 내가 뭐 어디에 뭐 시가에 처가에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좋고 내가 소중하고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아니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예를 들어 몇 달 안 되거나 뭐 1년 정도 됐을 텐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딸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네. 뭐 아들이 전화가 왔어. 네. 우리 집 먼저 가기로 했는데 요번에 예를 들어 뭐 영순이가 좀 반대가지고 나 요번에 못 간다. 엄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막 나 너무 화가 난다. 막 나 이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쳐. 그럼 보통의 어떤 그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잘 합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라고 할 텐데 이혼을 이렇게 그래도 이혼하고 와라. 이렇게까지 받아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부모님들도 사고가 많이 바뀌었군요. 맞습니다. 예.
내가 너 그때 너가- 옛날에 반대했던 거 너 기억나지? 너 잘 됐다 이번에 헤어져라 약간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너가 왜 뭔가 굽히고 들어가느냐. 너가 원하지 않는 거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죠. 예.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부모님들이 말리던 게 약간 어떤 전통의 약간 드라마 같은 그런 거 요즘은 아니면 안 그래요. 전혀 아니고 예, 요즘은 안 그러고 오히려 이제 뭐 사돈끼리 싸우는 경우도 더 많고 이혼이 안 될 것도 이제 부모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이혼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싸우다가 엄마 보면서 이혼해 말어 그러면은 해. 가자 이렇게 해서 짐 싸서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정말로요. 그렇군요. 어떤 그런 부모님들이 약간 결정을 하는데 막 되게 단호하게 다 하는 것도 좀 있구나. 부모님들이 이제 캥거루 뭐라고 그러지? 캥거루 뭐라고 하잖아요. 캥거루족 다 끼고 그게 결혼 보니까.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반대로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다 네. 헤어지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해결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갖다 뭐 취하했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화해한 케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 뭐 명절 그게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안에서 다 해당되는 말인데요. 그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가고 각자 집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혼에 딱 이르는 건 아니겠죠. 생활 방식으로 봤을 때 항상 부딪히는 면들이 있고 서로 양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지. 그것만 다른 건 너무 막 다 너무 막 사랑스러워. 막 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그것만은 양보 못해라고 해서 이혼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고 그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이혼이 될 뿐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좀 과거 대비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이벤트만 보면은 뭐 저런 걸로 이혼해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뭔가 많이 쌓였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잘 고려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이런 아니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 되게 빠르게 이혼하는 거죠. 우리 세대 때는 우리 전 세대 때도 그런 거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누군가가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는 게 가족이고 부부고 하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양보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게 혼인 4년 이내의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신혼 이혼의 그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그 각 세대들 중에서 신혼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4년 이내에 헤어지는 커플들. 네. 어떤 거냐면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4년 이내 뭐 이렇게 뭐 구간별로 할 수가 있는데 뭐 보통 4구간 정도로 나누는데 혼인 기간 비례해서도 4구간도 나누는데 유의미하게 뭐 신혼 이혼이 막 거기만 50%가 늘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다 10% 후반대로 비슷비슷한데 1, 2%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신혼 이혼 분들만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증가 추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또 하나는 증가 추세로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수치 함정이 있는 게 우리가 신혼이혼 같은 경우 요즘에 혼인 신고를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편신고 안 요즘에는 해요. 애 낳고 뭐 애 낳을 쯤에 할까 말까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상은 사실은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고 사실은 보이기도 해요. 네. 네. 아, 그렇죠. 사실은 뭐 사실혼 관계에서 그냥 헤어지면 거니까. 그거는 이제 통계 수치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하긴 요즘에 그 30대 미혼율이 막 높아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혼인신고 안 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착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냥 그만큼 이제 네. 법적으로는 헤어진 건 아니지만 실제 헤어지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갑자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방금처럼 이렇게 4년 안에 뭐 굳이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애 낳는데 한 2, 3년 걸리니까. 그럼 그러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냥 끝인 건가요? 그냥 뭐 나가라 하고 이렇게 집 보증금 끝내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이제 사실혼하고 법률혼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상의 혼인의 형태는 갖추고 혼인 생활을 했지만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일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랬을 적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재판상 이혼 사유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되게 까다로워요. 네.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이 혼인을 유지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런 어떤 특이한 사정들이 있어야지 이혼이 되는 되게 힘든 사실은 상황이고요.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나 싫어 하고 집을 나갔을 때 혹은 합의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나요.
서로의 유무책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나 그거는 이제 상관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냥 이혼이 되는 것이 사실혼이죠. 그래서 예,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게. 그러면 또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나 네. 너랑 이제 그만 살 거야 하고 네. 나갔어요. 네. 짐 싸서 나갔어.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마음이 풀렸어. 다시 돌아갈게 했는데 네. 그때 야 네가 나랑 헤어지기로 했는데 나 네. 이제는 싫어라고 해버리면은 다시 사실혼 관계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실혼은 완벽하게 이게 의사 본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명이 싫다 그러는 거를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되냐? 왜냐면 이게 다툼이 길어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냥 마음이 약간 조금 좀 싸워서 내가 약간 삐져 있는 게 좀 한 달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마음이 변했어. 이제는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대. 그럼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네, 되게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그 관계가요 정말로 얇고 정말로 그러네요. 예, 깨지기 정말 쉬워요. 마치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률혼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합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은 소송을 해서 위자료도 청구하시고 사실혼이라도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어. 그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는 결혼식 유무인가요? 아니요. 가장 큰 거는 결혼식의 유무인데요. 네. 사실상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두 다 부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주관적으로는 우리 둘이 부부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네. 동거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냥 같이 룸메이트로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부부가 그 남녀가 모두 우리는 부부의 생활로 살겠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겉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저들은 부부가 맞아라고 네. 하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와 그다음에 가족들 각자의 가족들에게 며느리와 사이로였어.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신혼여행을 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다라는 게 좀 있어야지 동거랑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실혼이라는 게 인정받는 순간 이제 어쨌든 경제 공동체 취급을 받긴 받는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요즘에 그런 네. 분들도 있거든요. 고민 상담 사연 같은 거 오는 거 보면 이제 미리 그냥 먼저 동거 어차피 2년 뒤에 결혼할 거니까 동거합시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양가 쪽에서도 뭐 그래 너네는 1, 2년 뒤에 결혼할 거니까 그냥 같이 살아라.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혼이에요, 동거예요? 그거는 아마 같이 한 집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 공동체다. 만약에 경제를 같이 네. 섞었다라고 하고 서로의 며느리와 사이로서 역할을 했으면은 거의 이제 사실혼에 준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 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뭐랄까 어쨌든 그런 의사가 보이기만 해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약간 그런 건가요? 폭넓게는 아니 솔직히 좀 까다로워요. 예. 사실은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어머님, 아버님 뭐 이렇게 카톡도 많아야 되고 뭐 맞습니다. 명절에 당연히 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뭐 그 가족 간의 카톡 있고 그다음에 네. 그 뭔가 경조사에 서로의 네. 경조사에 참여를 하고 우리 며느리야, 우리 사이야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고. 예. 그 정도까지 돼야지 사실혼이다. 그다음에 뭐 주변에서 봤을 때 옆집 부부가 갔을 때 쟤들 부부였어라고 하는 진술서도 있어야 되고 뭐. 쉽진 않군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세금 때문에 많이 거꾸로 막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사실상 뭐 사실혼의 반대, 뭐 위장 이혼 뭐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좀 많은가요? 어르신분들. 네. 네, 어르신분들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세금이나 이런 증여 상속의 문제 때문에 협의 이혼 정말 많이 하시죠. 위장 이혼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은 뭐 부동산이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네. 슬프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뭐 다주택자의 뭐 세금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이혼이라기보다는 아예 사실은 원칙적으로 요즘에 다 젊으신 분들 똑똑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혼인신고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혼으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예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 물론 중간에 이제 뭐 하다가 위장 이혼이라던가 뭐 세금 때문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 부부 중 일방의 사업상의 채무나 예, 그렇죠. 예, 파산이나 회생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
뭐 이혼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반대로 이제 사업하다가 보통 이제 사업이 막 위기가 오면은 위장 이혼처럼 하면서 아내한테 좋은 재산 다 몰아주고 맞아요. 나는 안 좋은 거 떠안고 이제 갈라서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내한테 간 재산을 어떻게 채권자들이 받아내거나 하기 어려운가요? 그래서 그거 소송 굉장히 많이 해요. 채권자 이제 뭐 취소 소송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 그렇게 말씀 그대로 이제 사실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그거 뭐 은닉행위라고 하나 이런 사행위 같은 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네요.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이거는 너무나 명백히 은닉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송들이 있지만 정말 쉽지는 않고요. 뭐 사행이 취소 청구인가 뭐 그런 맞아요, 건가? 맞아요. 어떻게? 똑똑해. 경매하면 가끔씩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네. 그렇게 되면은 억울한 거잖아요.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국세청에서 막 한 집에 살고 있는 거 막 차단해가지고 추징하고 막 이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위장 이혼을 이제 막 와이프가 막 사업 크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사업상 힘들어 여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위장 이혼이고 이제 한 집에 이제 사실혼이죠. 그 네. 이유는 별 문제 없이 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인을 했는데 큰일 나요, 여러분. 왜요? 왜냐하면 이혼이 이게 내 진위가 아니라고 해도 이혼을 서명을 해서 이혼 신고를 하는 순간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합의 이혼은 네,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게 위장 이혼입니다. 이게 이혼이 이혼이 무효예요라고 해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악용을 해서 이혼은 된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제 부인이나 남편이 유책이 없는데 본인이 사실은 막 바람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상의 채무 때문에 우리 이혼해야 돼. 우리 위장 이혼 해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집 나가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바람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게. 많아요. 사업상의 어떤 위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거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방금 전에 그렇게 뭐 네. 위장 이혼을 하고 아니면 네. 이렇게 거짓으로 내 상황을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사실상 합의를 좀 유도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로 이혼 끝내고 나는 네. 뭐 이제 뭐 따로 산다 뭐 이런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너 나랑 헤어지자 나 뭐 다른 여자 나 다른 남자 생겼어라고 말하는 순간 생기는 그 재산 분할보다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 얘기하는 순간 이혼을 못하죠. 이혼을 못해요? 이혼 못하잖아요. 이혼 자체를 유책 배우자니까 네. 상대방이 우리의 배우자가 그래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책주의는 뭐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한다 이혼 청구하지 못한다 해도 기각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 이제 배우자가 내가 왜 이혼을 해줘라고 해서 이제 버팅기게 되면 이혼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음을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청구해도 기각된다. 이게 대원칙인데요. 요즘에는 많이 파탄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 유무책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혼인을 끝내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존중을 해서 이혼을 시키려는 식의 어떤 법원의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그래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파탄주의 쪽으로 네. 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10년 이내에는 유책 배우자들도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 될 것 같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판결들이 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뭐 그냥 그런 몇 분위기 년 전에 정도만? 2010한 7, 8년 전 정도 얘긴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파탄주의가 반 정도의 표를 얻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시대가 지났고 이미 또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이내 되면 되게 긴 시간이니까 시대의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결국에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해 주면 파탄주의인 거고. 네, 맞아요. 못 살겠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무조건 헤어지냐 맞아요. 유책주의인데 네. 파탄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아무래도 뭐 좀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들은 좀 파탄주의가 좀 대부분 더 많이 다.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 결국에 이게 유책주의든 뭐 파탄주의든 결국에 어떤 그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 이런 것들 뭐 가장 많이들 이제 고민하실 텐데 네. 그때도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뭐 보면 뭐 약속의 5년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딱 살고 나면 뭐 재산을 뭐 많이 분할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 맨날 내 유튜브에 맨날 뭐 약속의 5년 가성비 10년 맨날 이런 그런 거를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맨날 뭐 이거를 뭐 댓글을 복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의미였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년만 살면 무조건 재산 분할 뭐 어느 정도 받고 10년 살면 뭐 무조건 반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도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때 저번에 해주셨던 너무 거거든요. 아닌데 정말 네.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그걸 믿고 오세요. 나 참고 겨우 10년 채웠어요. 뭐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가서 이제 9년인데 변호사님 나 1년만 더 참으면 50% 나와요. 이렇게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죠. 어떤 거냐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10년을 살았고 뭐 20년을 살았고 5년을 살았어도 이 부부의 전체 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총액이 작을수록 사실은 재산 분할은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반반 정도. 예, 예. 거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겠죠. 나눌 재산, 그렇죠? 나눌 재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총액이 커질수록 사실은 반반 비율에 나오는 경우는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뭐 급여생활자로 일을 꾸준히 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어. 그렇죠? 그래서 막 코로나 때 마스크 사업해가지고 막 대박이 부러워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 네. 그래가지고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재능으로 갑자기 큰 부를 이루었단 말이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급여 생활로 얻어진 이 재산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10년을 살아도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살아서 2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0년을 동일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이 사람은 1억이 나오고 이 사람이 100억이 나오겠느냐.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 100억 주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이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양적인 요소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키우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재산 분할을 해주는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똑같이 혼인 생활이 똑같이 10년이 어떤 부분은 10년 여기도 10년이야. 근데 똑같이 10억이 남았어요. 근데 네. 똑같이 그럼 5억 나눠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그 10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은 2억에서 이제 결혼을 10년 전에 결혼하면서 2억에 뭐 아파트를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게 10억이 됐어.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똑같이 10억의 아파트가 있는데 3년 전에 시가나 처가에서 5억을 증여를 받아서 그렇죠? 7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네. 그래서 10억이 된 경우에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혼인 기간 중간에 외부에서 지원받은 특히 뭐 양가의 부모님들한테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금액이 전체 자산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증여받은 시점, 상속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약속의 5년이라든지 뭐 네. 5년 지나면 뭐 유의미하게 뭐 인정해 주는 판례가 늘어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굳이 뭐 기간은 따지지 않나요? 기간 정말 사실 기간이 제일 중요하기는 그래요? 하죠. 예, 2년을 살았고 그다음 20년을 살은 거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저희가 이제 전업주부 이제 결혼을 하면서 혼수 정도 해온 전업주부한테 2년 정도 혼인 기간이 지나면은 재산 분할 일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부양적인 요소가 컸어요. 그때 이제 꼬맹이 1명, 2명 있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전업주부가 앞으로 키워야 되는 거니까 재산 분할을 조금 그때부터 시작을 해주자라고 해서 혼인 기간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양상이 또 전혀 달라진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 이내에 헤어지는 신혼부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녀가 없어요. 네. 자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2년이 지났거나 뭐 3년이 지났건 간에 그 2, 3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재산 그 부부 재산이 증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자기가 해온 거 가져가는 순으로. 그래서 원래 각자 가지고 있던 거 각자 끝내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요즘에는. 5년이 지나면은 뭐 그때부터 재산 분할 되냐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재산 분할의 의미보다는 그냥 서로 각자 가져온 거 각자 나누고 끝나는 정도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요. 딩크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딩크로 사는데 예를 들어 한 10년 살았어요. 네. 근데 애는 없어. 네. 둘 다 맞벌이를 해요. 네.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5년 10년이라도 어쨌든 아이가 없으면 그냥 딱 자기가 가져온 만큼 자기가 재산 불린 만큼 딱 그 정도로 그냥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똑같이 맞벌이를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기여도가 비슷하다고 해도 또 외부적인 요소들이 또 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결혼 시작
시점에 누가 더 많은 어떤 자금을 대었는지,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중간에 우리의 소득뿐만 아니고 부모님들이 또 어떤 지원을 해주신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반씩 해. 경제활동도 비슷하게 했어. 그래서 10년을 살았어. 그럼 반반이 맞겠죠. 네. 예, 그렇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기여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재테크 채널이니까 네. 아내분의 돈은 다 생활비로 쓰고 남편의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자고 네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법원에서 다 따져주나요? 다 따져줘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정말. 네, 나 그럴 수 억울하대. 있죠. 자기는 통장에 빵원이래. 자기는 모든 자기의 급여를 모든 다 생활비를 썼고 배우자가 차곡차곡 모아서 배우자 통장에는 돈이 되게 많을 것이고 나는 지금 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항상 뭐 물론 급여 생활자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항상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게 지금 다 소비돼서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봄이 맞기 때문에 나는 다 썼고 우리 배우자가 다람쥐처럼 다 이렇게 막 다 모아놨어. 막 네. 알뜰살뜰 모아놨어.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아, 그걸.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내 돈 다 쓰고 뭐 아내분, 남편분이 돈 다 모아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뭐 딱 착실하게 딱 모아놓으신 분당 좋은데. 그걸 보통은 다 이렇게 또 어디 뭐 코인으로 바꿔놓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디 뭐 해외로 네. 빼돌리고 맞아요. 그래서 찾을 수 없어서 네.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아니면 나중에라도 찾게 되면 뭐 그때부터 뭐 공소시효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 시점에서 몰랐던 재산들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숨겨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숨기니까. 네.